입양아가 밥값은 해야지. 10년간 병든 아버지를 돌본 입양아 하늘. 과연 그는 형의 모욕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나야만 할까요? 입양아라며 하늘을 무시하던 형 지훈. 그에게도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왔죠. 검은 양복을 벗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간 병수발을 해드렸던 아버지가 이제 정말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지훈이 조문객들을 배웅하면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양아가 밥값은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상속 정리에 대해 통보하더군요. 10억 원은 이미 내 명의로 정리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지훈을 보며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형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야. 지훈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억울하고 분했죠. 혼자 남겨진 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일, 휠체어를 밀고 전국을 여행했던 기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함께 들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더욱 슬펐어요. 외로움과 상실감에 잠겨있던 저에게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부터 시작된 병수발의 나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간병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을 설치시면 저도 함께 깨어나 곁을 지켰어요. 그럴 때마다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가 흘러나올 때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휠체어 여행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아버지가 답답해하실 때마다 휠체어를 밀고 나들이를 나갔죠. 처음엔 동네 공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부산 바다, 제주도 올레길, 경주 불국사까지 전국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세상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지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입양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간병했던 것도 지훈에게는 그저 밥값을 하는 일에 불과했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법무법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세민이라는 분이 하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부탁으로 연락드린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세민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세민을 처음 봤을 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늘 씨 맞으시죠? 정세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세민은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늘 씨의 아버지는 제게 정말 큰 은인이셨어요. 정세민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 어려운 시절 그의 가족이 굶주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세민의 어머니가 병들어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세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세민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 씨를 친아들처럼 여기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는데요. 정세민의 말에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상속 재산은 모두 지훈이 가져갔는데 무슨 선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세민과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간병하면서 구석구석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찬찬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쪽, 서랍 깊숙한 곳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와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하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거야.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네가 10년간 나를 돌봐준 것은 세상 어떤 효자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었단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0개가 너의 몫이다. 일기장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적어 놓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 어린 기록들과 함께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은밀히 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정세민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에 적힌 비트코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 찾으셨군요. 정세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아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2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22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가져간 10억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선물을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입양하라고 무시당했던 제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세민이 우연히 같은 업계 모임에서 지훈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세민이 실수로 아버지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업계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 무심코 고인이 아들을 위해 22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남겨두셨다는 말을 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이 지훈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하늘아, 나와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자마자 지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2억이 어디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지훈의 모습에서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정세민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남겨뒀다며?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22억을 혼자 가지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다시 입양하라는 말로 저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협박과 감정적 공격을 계속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10년 병수발한 게 그렇게 대단해? 아버지를 간병했던 소중한 시간까지 폄하하는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어디 계셨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이야. 지훈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맞아요. 22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요. 그 말을 듣자 지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감히!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저를 모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입양하라는 말로 저를 모독하는 것을 보며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형,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에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지훈에게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글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훈이 보게 될 내용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1983년 3월 하늘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지훈이 일기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9년 5월 지훈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고아원에서 나오는 사진, 입양 서류, 그리고 아버지가 지훈을 처음 안고 있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죠. 형도 저처럼 입양된 아이였어요. 본명도 김지훈이 아니라 박철수였다고 적혀 있네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기록 덕분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친아들이라는 지위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에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똑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훈이도 하늘이도 모두 내 소중한 아들들이다.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의 정은 진짜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 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저를 모욕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입양아 주제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했던 마음이 서서히 안쓰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처지였던 거니까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입양아였던 것이죠. 하늘아, 미안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저를 향해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입양아라고 비하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다고요.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내 아들이다. 지훈이는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이고 하늘이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가 우리 각각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기록이 선명했어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훈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10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22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탐욕에 눈이 멀어 형제의 정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진짜 형제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혈연보다 깊은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늘아, 상속금 얘기는 잊어줘.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내 몫이야. 탐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화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와 지훈은 함께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22억 원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늘아, 이 돈을 혼자 다 가지지 말고 의미 있게 써보면 어떨까? 지훈의 제안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평생에 걸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다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정세민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선행을 베푸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절반인 1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자. 저의 제안에 지훈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양로원에 5억 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재단에 5억 원,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냉면집 근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선행에 대해 증언해 주었어요. 사장님이 우리의 학비를 몰래 대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도와주셔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도 변했어요. 내가 진짜 형 노릇을 못했구나. 반성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남은 11억 원으로는 작은 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랑나눔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어요. 지훈도 경영 노하우를 살려 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는 진짜 형제가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의 정은 진짜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입양하라는 딱지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는 정말로 돌고 도는 거였어요. 1943년 작은 글자 가르침이 2024년 22억 원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학을 제대로 안 하면 말이야. 나중에 저기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아저씨처럼 될 거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도 모르면 결국 청소나 하게 되는 거지. 아시안들은 원래 그런 일만 하잖아. 배움에는 자격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이 믿음 하나로 시작된 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교육혁명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5년간 수학을 가르쳤던 내가 이제는 미국 샌디에이고의 시에라 리츠 고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이민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한국에서도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이른 아침 샌디에이고의 공기는 맑고 시원했고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청소 도구들을 챙겨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바닥을 닦고 교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는 일. 한국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미적분을 가르치던 내가 이제는 그 칠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단순한 작업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필요한 곳을 청소하는 것이 내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보온병에 담긴 된장국. 이런 소소한 일상이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어요. 때로는 지나가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실제로도 괜찮았거든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삶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학 교사인 크레이그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학을 제대로 안 하면 말이야. 나중에 저기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아저씨처럼 될 거야. 크레이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도 모르면 결국 청소나 하게 되는 거지. 아시안들은 원래 그런 일만 하잖아. 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나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바닥을 닦을 뿐이었어요.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봐라, 저 아저씨는 우리가 뭘 말하는지도 모를 거야.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순간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교사였던 내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내 옆을 지나가며 키득거렸어요. 정말 영어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 크레이그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일을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죠.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아내는 눈치가 빨랐어요. 며칠 더 지나고 나서야 결국 말하게 되었습니다. 크레이그의 조롱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이죠.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두세요.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일해야 해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다만 여기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모르는 그저 청소나 하는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일상이 바뀐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크레이그가 미적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칠판의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교실 안의 상황이 손에 잡히듯 보였습니다. 삼각함수의 적분 문제였는데 학생들에게는 꽤 어려운 수준이었죠. 크레이그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못 풀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학생들은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갑자기 교실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청소 아저씨. 당신은 이 문제 풀 수 있겠어? 학생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25명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향했죠. 크레이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어디 한번 해봐. 너희들도 보라고. 수학 못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학생들 중 몇몇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35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깨어났습니다. 나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교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크레이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내가 실제로 들어오자 조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칠판 앞에 선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니 한눈에 풀이 방법이 떠올랐어요. 사인 함수의 적분, 부분 적분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함수를 분석하고 적분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로 중얼거리면서 풀이하다가 문득 학생들을 바라봤는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크레이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분적분을 사용하면 나는 서툰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학의 언어는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완벽한 풀이를 마쳤습니다. 칠판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곧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크레이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다시 걸레를 들었을 때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나는 그들에게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내가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제 수업에 있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스터. 학생이 망설이더니 미스터 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학생은 수학 문제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수업 정말 대단했어요. 혹시 이 문제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였는데 기본적이면서도 개념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나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학생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인 함수의 주기는 간단한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학생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 그 학생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명이 왔습니다. 모두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저절로 설명하게 되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학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스터 박, 어제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좋았는데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열의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영상이 학교 내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것을 안 것은 며칠 후였어요. 수학 푸는 청소부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고 댓글들도 달려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학교에 이런 분이 계셨네. 존경스럽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스터 박, 임의적분 문제 좀 도와주세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벤치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도서관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그곳은 비공식적인 수학 교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클로이 맥나마라라는 학생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저는 정말 수학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수학은 언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클로이와 함께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분수의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했고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클로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박, 오늘 수학 시험에서 B를 맞췄어요. 그 기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청소 일은 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나를 미스터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때로는 간단한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반, 도서관 구석 테이블은 이제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도서관 사서인 미세스 존슨이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추가 의자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치수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학생들이 노트를 꺼내며 집중했어요. 칠판이 없어서 큰 종이에 그래프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치수함수는 마치 인구 증가와 같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클로이가 손을 들었어요. 미스터 박, 그럼 은행 이자도 치수함수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클로이. 복리 이자가 바로 치수함수의 실생활 예시죠. 클로이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이는 학생들 각각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이슨은 대학 진학을 위해 SAT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어 했고, 마리아는 공학도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수학이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매번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미스터 박,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그때 제 학생들이 생각나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나 똑같더군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학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손자들 돌보러 여기 왔지만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한 번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점점 체계적으로 변해갔어요. 학생들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한 명은 문제를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설명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다음 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클로이가 처음으로 다른 학생에게 문제를 설명해 준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의 정의역이야. 미스터 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거든. 클로이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학을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친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해주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미스터 박, 대학에서 뭘 전공하면 좋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거든요. 어느 날 미세스 존슨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스터 박,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당신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매주 스터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클로이가 2차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제이슨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혼자서 그렸고요.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의 비공식 수업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교무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청소하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청소부가 교사 역할을 하는 게 맞나? 학생들이 정식 수업보다 그 사람 수업을 더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는 여전히 못마땅해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동료 교사들에게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청소 일을 성실히 했어요. 내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미술 교사인 마리사 선생님은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훌륭해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마리사는 공개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어요. 어제 교사 회의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미스터 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마리사가 도서관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격증이 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이 교사를 만든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존스 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스터 박 앉으세요. 학생들이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배경을 조사해 봤어요. 한국에서 35년간 수학 교사로 근무하셨고 우수 교사상도 여러 번 받으셨더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우려스러웠습니다.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봤는데 교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클로이 맥나마라의 수학 성적이 30점이나 올랐어요. 제이슨은 SAT 모의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100점 가까이 향상되었고요. 그때 교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미스터 박,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해가 아니더군요. 진짜 교육이었어요. 학생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공식적인 교사 역할을 하려던 건 아니에요. 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격증이나 직함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말이에요. 교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마리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마리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셨어요.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진짜 선생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선생님이에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학교에서의 내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여전히 청소부였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멘토였습니다. 자격증은 없었지만 진심과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례 학생 쇼케이스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클로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미스터 박, 우리도 쇼케이스에 참가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비공식 그룹이 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먼저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마리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수학 멘토링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부스를 배정받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클로이가 팀장을 맡아서 역할을 분담했어요. 제이슨은 수학의 실생활 활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리아는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데이빗은 간단한 수학 퀴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봤어요. 미스터 박, 긴장돼요. 행사 하루 전날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그 성장이 바로 여러분의 성과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쇼케이스 당일 체육관에는 여러 동아리와 클럽의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 부스는 구석진 곳이었지만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았습니다. 수학 공식들을 예쁘게 써놓은 포스터, 기하학적 도형들로 만든 장식, 그리고 간단한 수학 체험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학부모들과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우리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이 재미있을 리 없어라며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마리아의 기하학 전시물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와, 이거 정말 예쁘다. 수학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제이슨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수학은 모든 곳에 있어요. 건축물의 설계, 컴퓨터 그래픽, 음악의 리듬, 심지어 스포츠 전략까지도요.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고 제이슨은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몇 달 전 수학을 어려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 있게 수학의 매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클로이의 발표였어요. 저는 예전에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 어렵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미스터 박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수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클로이의 어머니가 앞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저희에게 수학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클로이의 말에 부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클로이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어요. 미스터 박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수학 점수가 오른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은 게 가장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미스터 박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요. 진짜 선생님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힘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행사 마지막에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미스터 박 가운데 서세요. 사진을 찍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교사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격증이나 직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교사의 모습이었어요. 쇼케이스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스 교장이 정규 방송을 통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쇼케이스에서 우리 학교의 특별한 분을 모든 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내 손이 멈췄어요. 방송에서 내 이름이 언급될 줄은 몰랐거든요. 조셉 박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35년간 수학을 가르치신 훌륭한 교육자이십니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박이 정말 선생님이었구나. 대박, 진짜 교사셨네. 교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도우며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습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특별히 박 선생님께 우리 학교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멘토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나는 평상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학생들의 박수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우리 수학 멘토링 클럽 학생들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장이 트로피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조셉 박 선생님은 자격증이나 공식적인 지위 없이도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움에 대한 열정만으로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선이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시에라 리치 고등학교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려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할 때도 항상 믿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자격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나이나 국적,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배우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벽을 넘을 수 있어요. 클로이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교생과 교직원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크레이그도 뒷줄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비웃음 대신 존경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미스터 박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마리사 선생님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교육자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네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트로피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일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미스터 박 우리 멘토 라고 불러주었어요.
더 이상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트로피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디서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군요. 아내의 말에 하루 종일 쌓였던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책상에 놓고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제이슨이 자신감을 찾고 마리아가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여전히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합니다. 청소일도 계속하고 도서관에서의 멘토링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조셉 박 시에라 리치 고등학교의 멘토이자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